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고민스럽다. 감이 안 온다. 돈의 이동이 펼쳐질 거라고는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기업에, 어떤 섹터에 또 그 돈이 집중될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제가 오늘 모신 분은 이것을 알면 돈의 흐름을 볼 수 있다. 라는 그런 문장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VC 투자를 하다가 스타트업 운영도 하고 지금은 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책을 쓰고 있는 김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기영 교수님. 이것을 알면 돈의 흐름이 보인다. 그죠? 네. 이것이 뭡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VC, 벤처 예. 캐피탈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스타트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VC와 스타트업. 근데 네. 이 두 가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VC가 없이는 스타트업이 없다고도 볼 수 있고. 그죠? 네, 저는 이제 네. 하나의 유기체다라는 유기체죠. 표현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는 뭐 구글, 테슬라, 뭐 오픈 AI, 뭐 메타 마찬가지,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 1위 이런 소위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관심 많이 갖고 계신데 네, 이런 빅테크 기업들. 근데 뭐 미국의 이런 빅테크 기업 말고도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대부분의 그런 기업들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공통점이 바로 이 VC를 통해서 돈을 끌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공감하시죠? 맞습니다. 이건 팩트고요. 네, 자,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여쭐게요. 이 VC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이 벤처 캐피탈 스타트업 딱 이 제목을 갖고 계신 이 책을 쓰신 김기영 교수님이시니까 VC가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물론입니다. 일단 VC는 뭐 보신 것처럼 영어로는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이제 한글로 해석을 하면은 뭐 모험 자본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험 자본인데 뭐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익숙하신 뭐 주식이나 이제 채권 같은 데 투자하는 자본이 아니라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모험 자본이다라고 그렇지.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스타트업 중에서도 이 성장성이 높은 회사에 투자를 하는 그 모험 자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VC와 국내 경제, 그러니까 한국 경제라는 면에서도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교수님의 표현으로 둘 간의 관계, VC의 역할과 또 그것이 한국 경제에 주는 영향, 이 관계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뭐 일단 해외 사례로 놓고 보면은 뭐 교수님께서 이미 뭐 좋은 사례들을 이미 말씀을 해주셨고, 국내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많이 쓰시는 그런 국민 서비스라고 얘기하죠. 뭐 쿠팡이나 당근마켓이나 토스 뭐 이런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VC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매년 코스닥에 상장하는 이제 신규 상장사를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50%에서 한 60% 정도가 이 VC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에 의해서 지금 상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국내 경제에서도 상당한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 이제 거시경제를 놓고 봤을 때도 계속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려면, 성장하지 않으려면 필요 없어요. 저성장으로 남으려면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성장하려면 끊임없이 새로운 신생 기업들이 등장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 신생 기업들이 작은 기업에서 중기업으로 또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되고, 그러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게 소위 성장하는 나라의 모습이지 않을까 보는데, 네. 근데 이제 성장하려면, 스타트업이 생기려면, 뭐 기술을 갖고 스타트업이 등장하거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스타트업이 등장하는, 이런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데, 기술과 아이디어죠. 네. 다만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자금은 VC가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VC가 이런 기업에게, 이 기업 성장할 것 같은데, 이 대표 갖고 있는 기술 매우 훌륭해, 시장성이 있어 라고 판단하면 당장 아무것도 보이진 않지만 떡잎만 보고 이건 나무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스타트업이 필요한 것이고 또 스타트업들이 무럭무럭 성장하려면 태동하려면 VC가 필요한 것이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지금 살짝 말씀은 하셨지만 VC 투자를 받은 기업들 뭐 고평가 논란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버블 아니냐 하는 질문들도
많이 하실 겁니다. 물론 이 벤처 캐피탈 스타트업의 저자분께 시작부터 좀 날카로운 질문을 드립니다. 네. 버블 아니냐. 네. 그냥 왜냐면 아무것도 없이 떡잎만 보고 투자를 한 거예요. 스타트업은. 근데 그 떡잎이 무럭무럭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은 100개 중에 한두 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한두 개는 그렇게 성장할 수도 있지만 98개는 죄송하지만 뭐 떡잎에서 다시 이제 흙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위험한 투자 아니냐, 버블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너무 날카로워. 아, 너무 날카롭고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네. 실은 뭐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최근에 저희가 뭐 상장 시장의 흐름이나 뭐 비상장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이제 어쨌건 상장되는 회사들을 봤을 때 그 비상장 단계에서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을 찍어주다 보니까 네. 그 상장하는 단계에서도 이 밸류가 고평가가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분명히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또 그리고 저희 이제 채널 어쨌건 구독자분들께서 아무래도 뭐 매크로나 이제 상장 주식에 관심이 많으실 테니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파두 같은 이제 상장사를 예로 들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VC 투자를 잘 받은 스타트업이었죠. 근데 그 회사도 실은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에 그 밸류에이션을 VC가 인정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장으로 진행이 됐던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회사도 결국에 상장까지는 잘 갔으나 그 상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쭉쭉 이제 밸류에이션이 하락하는 그러니까 최근 보면은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이제 떨어진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VC가 좀 안 좋은 영향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을 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근데 저한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VC가 그러니까 버블만을 만드는 제조기냐, 이게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전 굉장히 좋은 예시가 이제 쿠팡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도 실은 이런 밸류에이션 버블, 뭐 이제 고평가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몇 천억 단위 밸류 인정받고 그 다음에 이제 조 단위 밸류 인정받으면서 이제 VC가 들어왔을 때 그때도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분분했었죠. 이게 맞는 거냐? 어차피 되지도 않을 회사인데 이게 거품인 거 아니냐? 이게 뭐 영업이익도 안 나고 결국에 나중에 그 유통 공룡들이 다 이제 잠식을 할 건데 이거는 좀 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지만 그러니까 결국에 쿠팡은 실적으로 보여줬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건 뭐 작년 저희가 온기 기준으로 매출을 보면 한 31조 정도 했고 영업이익도 6천억 이상 기록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이미 그 양대 공룡이죠. 뭐 이마트랑 롯데 쇼핑을 이미 뛰어넘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도 물론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몇십조 단위의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고 뭐 이 숫자는 저희 뭐 지금 알고 계시는 그런 그런 유통회사들보다 훨씬 더 큰 그런 볼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다시 그러면 쿠팡이 이제 나쁜 투자였냐 안 좋은 VC 투자였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VC 투자가 뭐 이제 장단은 있다. 근데 물론 이제 모든 회사들이 다 이제 쿠팡 같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걱정과 좀 기대가 좀 공존하는 그런 시장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공감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VC가 없었다면 쿠팡이 있었을까? 그죠? VC가 없었다면 구글이 있었을 수 있을까? 테슬라라는 그 기업이 VC가 없었다면 태동할 수 있었을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 산업 구조를 봤을 때 VC라는 것이 없다면 아예 그런 기업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채워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구글이 우리 삶을 채워나가고 있잖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미 구글 때문에 이 영상을 무료로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보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죠? 네. 삶의 편리성이라든가, 그 정말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VC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거라고도 가정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본다면 그냥 단순히 버블이라고 볼 수는 없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의견을 또 드린다면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등장하려면 VC가 있었다. 바꿔 얘기하면 이 많은 기업들이 상장사 한 50에서 60% 기업들이 VC를 통해 돈을 끌어왔다. 그래서 기술과 아이디어가 돈과 만나면서 이런 기업들이 태동한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교수님 말씀 주신 거에 좀 더 첨언을 해서 설명을 하면은 그 이제 쿠팡 같은 게 또 다시 또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게 그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이커머스라는 영역이 실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전통적인 강자들이 많이 있는 시장이고 이 강자들이 그 어마어마한 진입 장벽을 가지고 후속 주자들을 계속 이제 블러킹을 굉장히 잘했던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쿠팡 같은 경우도 보면은 회사가 이제 처음 설립된 게 2010년이었어요. 그리고 네. 한 13년 정도 동안 10조 원이 넘는 그런 캐피탈 레이즈를 VC를 통해서 진행을 했고, 근데 그 정도의 자본이 이제 VC를 통해서 백킹이 됐을 때 이 하나의 스타트업이 이런 거대한 산업도 바꿀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보여준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뭐 계속 좀 중언부언이긴 하지만 그 모든 회사가 다 쿠팡 같지는 않다. 뭐 이런 굉장히 큰 앰비션을 갖고 도전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많이는 있으나 여전히 뭔가 명확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이익을 내지 못하고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심지어 쿠팡조차도 이번 올해 이제 첫 번째로 제대로 된 흑자를 낸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업앤다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프로스 앤 컨스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생각하면서 시장을 보면은 좀 더 시장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 VC를 보면 돈의 흐름을 볼 수 있다. 어떤 기업들이 새롭게 또 태동할 것인지 가능성을 볼 수 있다. 뭐 이 부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네. 말씀 주셨듯이 뭐 어떤 뭐 쿠팡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이 VC의 영향력이 큰 거 맞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그 두 번째는 트렌드입니다. VC가 어느 섹터에 더 집중되고 있는지, 네. 어느 섹터를 더 관심 있게 갖고 있는지, 그걸 보면 이제 산업의 트렌드를 알 수 있다거나 어떤 기업들이 어떤 섹터가 또 이렇게 유망한 섹터로서 구분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이 VC 트렌드, 물론 책에서도 그 VC 트렌드를 진짜 멋있게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뭐 책에 대한 뭐 얘기도 뭐 물론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일화가 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 VC에서 이제 투자 업무를 하는 이제 친구들인데 네. 이제 그 친구들이랑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뭐 요즘에는 어떤 투자가 좀 많이 되고 있냐, 네. 어떤 게 좀 투심이 잘 통과가 되고 있냐, 이제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제 그랬더니 친구들이 좀 공통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 그 요즘에는 이제 말랑말랑한 소프트한 것들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즘에 좀 딱딱한 거, 하드한 것들이 잘 된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그 딱딱한 회사들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흔히 이제 상장 시장에서 얘기하는 그 소부장한 기업들을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뭐 한 10년 정도를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모바일이 중심이 되는 서비스 회사들 내지는 모바일 플랫폼 회사들이 굉장히 그런 큰 영향력을 행사를 했었죠. 그 실제로 뭐 시가총액, 뭐 마켓 캡이나 뭐 시가총액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분명히 행사를 했는데, 근데 그 흐름이 좀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는 느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플랫폼 회사들이 너무 뭐 잘 됐고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잘 했는데, 근데 이 회사들 중에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이 회사들이 어쨌건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그 이제 해외 진출이라는 어느 정도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해외로 제대로 나가서 뭔가 사업하는 회사들이 스타트업이 얼마나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들에 대해서 현재 그런 유니콘 스타트업들은 그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했다. 이제 그러면서 조금 이제 포커스를 이제 다른 데로 좀 돌려봤더니 그때 이제 보였던 게 이제 소부장 회사들. 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차 전지나 뭐 반도체나 이제 이런 뭐 중소기업들을 봤더니 스타트업을 봤더니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나고 있고 또 핵심 기술도 있고 또 게다가 해외에서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포텐셜도 이제 충분히 있다라는 걸 이제 시장에서 확인을 하게 된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그 무게 중심이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또 하나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AI도 굉장히 큰 화두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소프트한 영역에서는. 근데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사업의 그런 그 규모 자체나 사업의 이제 스케일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뭔가 작은 스타트업들이 할 수 있는 그 룸이
좀 제한적인 거 아닌가라는 의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큰 공룡들 위주로 시장이 일단 먼저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한테 기회가 올 거라는 의견들이 좀 상당히 많은 반면에 그 소부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이미 잘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뭐 스타트업한테도 상당히 유의미한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VC를 보면 돈의 흐름을 좀 볼 수 있고 그게 산업의 지형 변화라든가 뭐 투자 관점에서도 조금 더 일찍 선행적으로 그 변화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네. 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과거 한 10년까지는 주로 말씀하셨던 표현이 좀 소프트한 거 어떻게 표현해 보면 플랫폼 기업들이 어떤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의 산업 패러다임이 좀 전개됐었고 그런 기업들에게 자금이 많이 흘러갔었고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같은 AI라고 하더라도 AI라기보다는 AI 반도체 또 AI 반도체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구동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뭐 고대역폭 메모리죠. HBM이라는 또 메모리 반도체 이런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자금의 유입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전기차나 배터리나 이런 것도 대표적인 사례지만 네. 그런 흐름을 저도 감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것은 저도 이제 VC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워낙 고금리였기 때문에 네. 많은 스타트업들이 창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VC들도 결국 고금리 상황에서는 이 스타트업들에게 함부로 투자할 수도 없고 안정적인 기업한테도 자금을 제공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고금리였던 시절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적극적으로 이 시장으로 흘러가기가 어렵고 그냥 은행에 더 많이 비축되어 있는 모습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이제 금리 인하가 2024년에는 어쨌든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네. 곧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돈의 이동을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의 전환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전환기이기 때문에 24년은 더 이제 VC를 관찰하고 돈의 이동을 좀 들여다보면서 어떤 산업으로 더 어떤 섹터로 돈의 이동이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은 산업의 변화를 보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이 VC 업계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있는 대로 여쭤본다면 금리 인하, 네. 미국의 금리 인하 네. 언제쯤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 저는 어쨌건 뭐 교수님 같은 그런 매크로 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답변을 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네. 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 의견을 좀 제한적으로 좀 정리해서 전달드리면은 네. 일단 저는 뭐 변화 시점은 실은 굉장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변화의 폭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제 답변은 그 변화의 폭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생각보다 재미가 없을 수 있겠다. 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쨌건 지금 금리 인하라는 거는 이제 어쨌건 저희가 미국의 관점에서 시장을 좀 더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그런 변수들이 함께 작용하는 그 복합적인 함수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실은 저는 좀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좀 큰 거 아닌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여전히 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상당히 많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선이 너무 많게 느껴지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우크라이나도 있고 지금 뭐 남중국해도 있고 또 이제 중동 문제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그 복합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느껴지고 물론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대선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쉬어가는 그런 뭐 국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만약에 대선 이후에 다시 이제 미중 텐션이 올라가고 이제 대만 문제가 만약에 본격적으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또 한 번 이제 매크로적인 변수가 어떻게 또 나올지 그런 걸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런 문제가 불거진다라고 한다면은 또 예전과 비슷한 또 공급망 이슈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공급망 이슈가 생기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트리거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폭에 대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신중하게 그 금리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관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네.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어쨌든 좀 정리를 해보면 시장에서는 현재 6월로 기대를 하고 있죠. 시장에서는.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7월이고요. 이제 거시경제 관점에서. 왜냐하면 금리 인하 시점을 논할 때는 어쨌든 물가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22년, 23년 두 개년 동안 금리를 인상한 이유가 물가였기 때문에 물가 잡기 위해 금리 인상했기 때문에 물가가 잡히면 금리 인하할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언제 할까요? 라는 질문을 그대로 바꿔 얘기하면 물가 언제 잡힐까요? 이거고 현재 연준에서 바라보는 물가의 그 path, 흐름을 보면 7월 정도에 목표하는 2%대 근원 PCE 물가 실적치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7월 정도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장은 6월, 저는 이제 거시경제 관점에서 7월. 그리고 조금 더 정치공학적인 관점도 있어요. 네, 제 채널에도 출연을 해주신 분이 계셨지만 11월 대선을 앞에 두고 금리 인하에 굉장히 목말라 있는 그런 경제 주체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인하할 시점도 아니겠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소원을 정치공학적으로 들어줘야 된다고 해석하는 전문가분도 계세요. 그런 시점은 대략 한 3개월 전이다. 그래서 그런 것도 7월이다 라고 보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 안 보신 분은 7월에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김대호 네. 박사님의 영상을 또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저의 분석이 아니라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도 계시다. 그래서 뭐 7월에 금리 인하가 있다. 혹은 뭐 좀 빨리는 6월에 있을 수도 있다. 늦어지면 9월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어쨌든 곧 금리 인하 있다. 이렇게 가정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공감이 가요. 무슨 말이냐? 폭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기대하실 만큼은 아니다. 금리 인하는 하지만 여전히 24년 연내는 5%대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5.0%로 마감하지 않을까. 많아야 많이 금리 인하해야 3차례, 평범하게는 2차례 인하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 재미없을 수 있다. 그 표현이 저는 좀 공감이 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최근 이 소위 이놈의 고금리 때문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힘들어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경기 침체죠. 왜냐하면 금리를 높여놓으니 시장에서 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돈을 못 받아요. 스타트업들이 창업을 못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VC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돈을 적극적으로 줄 수가 없죠. 이런 시점에 같은 기술, 같은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금리가 높을 때와 낮을 때는 분명 다를 거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VC가 정말 소극적이었었는데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뭐 일단은 지금 그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전체적인 코멘트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좀 이제 돌려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보면은 저는 일단 어쨌건 스타트업 관점에서 먼저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 스타트업이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나는 일단 대출을 받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VC 투자를 받는 건데 일단 대출을 먼저 생각해 보면은 이 금리의 그런 임팩트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그 스타트업이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어쨌거는 이제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이제 대출 이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은 대출 자체도 원래 잘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실은 자산도 별로 없고 그리고 뭐 실적도 크게 나온 게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출 자체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대출을 받게 되면은 원래 금리가 높다. 근데 이게 고금리 기조로 가면은 원래 높았던 게
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스타트업들은 이런 기조에서는 그 대출을 받는 거는 뭐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분명히 맞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채널이 이제 VC 투자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스타트업들이 뭔가 가장 선호하는 그 자금 조달의 채널이 결국에는 이 벤처 캐피탈이라는 자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VC 투자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도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VC들 중에 실은 돈이 있는 VC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VC들조차 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좀 관망을 했던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풀지 않고 좀 기다려보는 이제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VC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그런 VC가 아니라 이제 새로 뭔가 펀드를 만들어서 이제 투자를 하는 이제 VC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재원 자체가 분명히 많이 줄어든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그 벤처 캐피탈 투자 펀드를 위해서 결성된 조합의 규모가 한 13조 원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전년도에는 한 18조 원 정도로 집계가 됐었어요. 그 말인즉 1년 동안 거의 한 5조 가까이 숫자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합의 그 규모가 줄어든다는 거는 이 VC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든다는 뜻인 거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저희가 해석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VC가 소극적인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재원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뭔가 이 스타트업들이 좀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간이었지 않았나. 지난 2년을 저희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움이 배로 느껴졌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말씀 너무 잘해주셨는데 돈을 갖고 있는 VC들조차도 은행에 저축해 놓으면 뭐 5% 가까운 안정적인 수익을 볼 수, 이자 수익을 볼 수 있는데 굳이 그 어려운 경제에 그 돈을 모험적으로 투자해서 뭐 7% 번다 한들 2%포인트의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2%포인트만큼의 격차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만큼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돈을 시중에 금리가 제로면 3% 수익성을 기대하고서도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금리라는 것이 중력처럼 세계 모든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변수다. 근데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VC 투자로 돈이 몰리는 그 섹터가 어딘지를 앞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걸 좀 들여다보면서 시장을 볼 필요도 있겠고, 또 저는 정말 많은 스타트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이게 사실 벤처 캐피탈 스타트업 이렇게 책 제목이지만 창업가들께서 많이 보셔야 될 필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창업가분들은 기술이 있고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걸 어떻게 창업하고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고 또 그 기업을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린 다음에 엑시트 할 건지 이런 그림을 그리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그림을 안 그리시고 저도 정말 많은 스타트업들을 만나고 대표님들 보지만 기술 전문가이고 그 아이디어만 갖고 있을 뿐이지 경영적인 철학이나 노하우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창업가 분들은 정말 꼭 필독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이 VC를 통해서 돈의 이동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도 VC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계신 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삼성전자도 언젠가는 스타트업이었고 구글도 언젠가는 스타트업이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스타트업이 VC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고 성장하는 모델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면 그 그림을 좀 그려보시는데 이 책이 정말 지침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점차 VC가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움직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좀 간단한 이 생태계 메커니즘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너무 좋습니다.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많은 분들께서 좀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VC는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할 거다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건 아니죠. 네, 그거는 명확하게 아니고, 그러니까 VC도 결국에는 이제 남의 돈으로 투자하는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VC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조합을 만들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벤처 조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조합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0억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중에 VC가 그 자기 자본을 투여하는 거는 한 5%에서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좀 더 많은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게 법적으로는 1% 정도만 그 VC가 본인들의 돈을 이제 커밋을 하면 되기 때문에, 딱 그 1%만 맞춰서 하시는 기관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 나머지 뭐 90% 내지는 99%는 그러니까 남의 돈을 쓰는 거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펀드를 조성해서. 맞습니다. 그렇죠? 네. 남의 돈을 쓴다라고, 남의 돈을 가져와서 그 말씀하신 그런 펀드를 조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럼 이 VC가 어디서 돈을 가지고 오는 거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또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도 더 잘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 돈을 가지고 돈을 이제 공급하시는 분들, 그 머니를 서플라이하는 가장 핵심적인 공급자가 누군지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뭐 한국이나 해외를 막론하고 결국에는 연기금이에요. 연기금이랑 이제 금융기관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연기금이나 뭐 금융기관들한테 이 VC 투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식도 하고 채권도 하고 부동산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를 만들어내는 이제 VC라는 하나의 자산군을 가지고 가시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아까 뭐 교수님도 잠깐 중간에 말씀 주셨지만, 이제 만약에 금리가 높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냥 은행에 그냥 저금만 해놔도 예를 들어서 5% 수익이 나는데, 이 VC 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굉장히 큰 투자인 거잖아요. 왜냐면 스타트업에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스타트업 투자는 대부분 잘 안 될 확률이 더 높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제 하이 리스크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그 5%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 VC 투자를 했을 때는 훨씬 더 큰 기대 수익률이 있어야지 그 자산을 이제 배분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충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자본을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 VC한테 뭔가 자산을 엘로케이트 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뭐 연기금이나 뭐 금융기관이나 뭐 정책 금융이나 이런 곳에서 보는 관점들이 좀 더 루즈해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좀 더 공격적인 자본인, 모험 자본인, 그러니까 VC한테 더 많은 자산을 엘로케이트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더 많은 그 캐피탈이 이제 인플로우가 되면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근데 그 결국에는 이제 그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린 그 금리 인하의 폭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건 VC는 그러니까 오랜 그 시간을 가지고 오랜 텀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 뭐 조금 이제 금리가 빠진다고 막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이제 그런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폭이 얼마나 하락을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근데 그 하락의 폭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여전히 조금 퀘션 마크인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정도로 예,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 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의외로 심리적으로는 그러니까 5.5%에서 고작 5%로밖에 안 떨어지겠네 하는 기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금리 인상만 하던 시대에서 22년, 23년 이제 24년에 금리 인상이 끝나고 금리 인하로 돌아서네 하는 이런 시대는 심리적으로 다른 발동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그래서 금리나 폭은 좀 재미없을 수 있지만 저의 생각은 심리적으로 이제 빨리 뭔가 VC들도 좋은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투자해야 되지 않겠어? 하는 생각. 혹은 투자자들도 금리 인하 하기 전에 빨리 주식 비중 늘려야 되겠네. 코인 비중 늘려야겠네. 부동산 시장은 조금 천천히 움직이지만 그런 움직임의 어떤 신호처럼 작용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심리적으로까지 고려한다면 의외로 금리 인하 폭보다는 조금 더 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뭔가 교집합을 찾으려는 건 아니고 다른 생각도 있으니 참조하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물론. 자, 너무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 책에도 이미 나왔지만 블록체인에 대한 첨언을 이 책에서도 담고 있어요. 네. 워낙 또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대표님이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특별히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대표로서 전 대표로서 그 관련 시장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비트코인. 네.
어떤 견해를 혹시 갖고 계십니까? 일단 조금 그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조금 구분해서 일단 답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일단 블록체인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뭐 이 기술은 뭐 큰 시대적인 흐름이다. 네. 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 이유는 뭐 저희가 요즘에 이제 시장에서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그 토픽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뭐 인공지능, 뭐 AI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기술들도 저희가 잘 살펴보면은 실은 결국에 다 데이터로 많이 귀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갖고 있지만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솔루션을 찾은 상황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거다. 그 다음 단계 할 수 있는 이제 던져야 되는 질문이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인 거냐, 데이터에 대한 보안성 문제는 없는 거냐, 그리고 이 데이터라는 게 결국에 내가 만든 건데 왜 이거를 뭐 몇 개의 중앙화된 그 빅테크 기업들이 독점을 하고 그 모든 경제적인 가치를 가져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질문을 할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이제 그런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갔을 때, 인터넷이라는 게 그 핵심 기반 기술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다가오는 이제 새로운 시대는 좀 더 데이터 중심적인 시대가 온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한다면, 그 새로운 시대에서는 그 블록체인이 과거 인터넷이 했던 것처럼 비슷한 그런 핵심 기반 기술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일단 한 꼭지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인 건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좀 약간 오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일단은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의 시발점인 건 분명한 사실이고, 또 이제 블록체인이 지향하고 있는 이 탈중앙화된 경제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그런 유스 케이스이자 그런 시대의 그런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오묘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시장에서 근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그런 아웃풋을 그러니까 단순히 블록체인의 그러니까 유스 케이스로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하나의 자산군, 그러니까 좀 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디지털 자산, 뭐 디지털 금 같은 카테고리로 이 비트코인을 넣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건 뭐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아마 이제 자산의 이제 가치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어쨌건 비트코인의 현재 가치는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사이클과는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에 저희가 그 반감기를 중심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걸 저희가 여러 번 목격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또 비트코인 반감기가 또 오는데, 예전의 반감기랑 다르게 이번에는 어쨌건 이제 ETF 승인이 됐고, 그 ETF 승인이 되면서 이제 거대 자본, 그러니까 기관들의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룸이 생긴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훨씬 더 강력한 스티뮬러스를 줄 수 있는, 자극제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환경은 만들어진 것 같다. 그래서 모멘텀은 분명히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건 뭐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ETF가 되면서 또 이제 금이랑 굉장히 비교를 해서 많이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예전에는 이제 나스닥과 굉장히 높은 그 코릴레이션을 보이면서 그 움직임을 보여왔지만, 지금은 또 금과 또 강하게 연동이 되면서 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건 그러면서 저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과거 이제 금이 이제 ETF에 상장이 됐을 때, 그러니까 금의 그런 그 밸류의 가치에 어떤 변화를 줬었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 가격에 대한 추이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뭐 주신 그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흐름, 또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반감기, 또 ETF라는 단어까지 이제 써주셨어요. 예, 그런 것들이 어쨌든 비트코인의 자산 시장으로서 더 많은 돈의 유입을 이끄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고요. 또 ETF로서만 따져봐도 예, 금 현물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지만, 금 거래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금을 ETF로 투자하는 비중도 상당하거든요. 근데 금 ETF가 전체 금 투자 자금 중에 한 8% 정도가 조금 안 됩니다. 네. 근데
ETF 승인은 최근에 됐으니까 지금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ETF 투자 자금이 전체 비트코인 투자 자금 중에 한 3.5% 정도 밖에 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ETF로 8%까지는 더 자금이 들어올 여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많이들 하고 있고 저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가능성에 더 베팅을 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가능성도 있고 제약적인 위험성도 분명히 있어요. 어느 날 그냥 0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성, 또 더군다나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으니까 이제 수익 실현하면서 나와야지 하는 흐름까지 맞물리면서 뭐 급격히 상승한 만큼 또 급격히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성향 중에 그래도 둘 중에 가능성에 더 베팅을 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현재의 그 비트코인 시장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블록체인은 이제 산업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겠고 블록체인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은 거의 없다. 그만큼 산업적으로 이게 기반 기술이라고 하죠. 인공지능을 다 도입하듯이 다 블록체인을 도입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의 태동이 블록체인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스타트업 대표님이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견해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테니까. 네. 자, 정말 이제 VC부터 블록체인 또 비트코인까지 여러 영역을 걸쳐서 질문을 드려왔는데 이제 조금 한국 경제로 가볼게요. 네. 한국 경제가 과연 회복 가능한가 하는 그런 대질문이 던져졌어요. 그죠? 이른바 피크 코리아라는 표현을 썼죠.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고성장을 가져가기는 힘들다. 장기 침체에 놓인 것이 아닌가. 장기 침체 국면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들을 많이 던지고 계세요. 그러면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업계에도 계시고 학계에도 계시니까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다라는 이런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기회가 또 있다고 보시는 건지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뭐 좀 식상한 답변일 수는 있지만 뭐 그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어쨌건 이제 한국도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또 네. 이제 선진국들을 저희가 보면은 평균적으로 그 연평균 성장률이 한 2% 내외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인즉 이제 우리도 그러니까 그 2% 내외 성장을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점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몇 가지 저희가 그 강력한 모멘텀과 그 강력한 그 성장 동력을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한국 경제도 충분히 또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 아닌가 정도로 네. 일단 시장을 바라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정말 어떤 가능성 주로 이제 새로운 기업들이 또 계속 들어와서 또 그런 기업들이 삼성전자가 되고 제2의 LG전자가 되고 제2의 현대자동차가 되고 이런 모습들이 전개된다면 지속해서 성장하는 거죠. 네. 네, 그렇지 않다면 이 저성장 고착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장기 침체에서 결론적으로 벗어나려면 어쨌든 스타트업들이 많이 등장해야 되고 그리고 그 스타트업들이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유니콘 기업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제2의 삼성전자가 계속 등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녹화 들어가기 전에 카메라 온 하기 전에 제가 대표님께 TSMC랑 생일이 같으시네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러니까 정말 대만에게 있어서의 TSMC 같은 역할 그런 역할을 할 또 다른 기업들이 계속 등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이런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R&D 예산 지출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종종 댓글로도 그런 말씀 주시는데
이 카르텔 형성 이런 것을 문제 삼아서 R&D 지출을 줄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카르텔이 문제면 카르텔을 막아야 된다. 카르텔이 문제인데 왜 R&D 예산 자체를 줄이느냐. 그리고 카르텔이라는 문제는 R&D 부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12대 예산 항목 부분에 다 있습니다. 방산 부분에는 없을까요? 국방 부문 없을까요? 교육 부문 없을까요? 산업, 중소, 에너지 부문 없을까요? 다 있다. 보건복지 영역도 있다.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를 보니까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다. 그럼 음주운전을 못하게 해야 되지 왜 운전을 못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정부가 해야 될 역할도 굉장히 많다. 근데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역시 VC다라는 생각을 해요. 앞서 말씀 계속 나눴지만 결국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고 스타트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하려면 민간 기업 사이드에서는 VC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런 VC가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VC의 역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성장 고착화될 거라는 우려감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이 우려감을 벗기 위해서는 역시 스타트업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VC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교수님께서 처음에 말씀 주신 대로 그 한국형 유니콘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유니콘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이제 VC라는 이제 자본이 그 백킹을 해주는 게 분명히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저희가 그 이미 학습을 충분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역할과 그런 롤은 분명히 좀 저희가 기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관점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의 한국형 유니콘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현재 한국형 유니콘 같은 경우에는 실은 너무 좋은 서비스와 너무 좋은 그런 뭐 인력들이 모여가지고 뭐 고용 창출도 많이 하시고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내수용이다. 라는 그런 비판은 저는 피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그 많은 그런 뭐 모바일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뭐 해외에 나가서 뭔가 그 새로운 플레이를 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잘된 케이스가 얼마나 있는가라는 걸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영업 이익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도 결국에 저는 기업이라는 거는 그 이익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성장만을 생각하면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이 진짜 기업으로서 뭔가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 한국형 유니콘이 나오고 그 유니콘들이 이제 국내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건 분명히 필요하나 좀 다른 형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고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글로벌 익스펜션이 가능하고 또 이익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탄탄한 강소기업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기 위해서는 실은 VC의 역할이 또 중요한 거죠. 왜냐면 이제 그런 앵글을 가지고 스타트업들을 더 많이 찾고 발굴하고 서포트를 했을 때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제 더 높은 밸류를 인정받으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이제 VC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요. 예. VC의 역할이 필요하고 유니콘 기업이 등장해야 되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의 한국형 유니콘 기업, 소위 내수형 유니콘 기업은 안 된다. 글로벌한 생각을 갖고 수출을 그리는 글로벌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그리는 그런 유니콘 기업이 등장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그런 생태계를 정부가 고민하고 또 VC의 역할도 필요한 것이고,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공감합니다. 정말 한국 경제가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려의 시각을 VC 투자라는 관점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이 사실 이게 투자자의 노트이기도 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VC를 알면 돈의 흐름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삼성전자가 과거에는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에 어떤 트렌드로 이 VC가 투자하고 있는지 어떤 섹터에 좀 주목하고 있는지를 그림 그려보는 것은 투자자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셨지 않았던 그런 접근 방법일 수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교양적 사고를 갖기 위해 필독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투자자보다도 우리나라 걱정이에요. 나이가 먹을수록 자꾸 나라 걱정하거든요. 네. 근데 창업가의 고민이라는 관점에서 한 분 한 분이 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창업가 당사자로서는 실패를 어떻게 안 두려워합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실패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고민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그냥 아이디어, 기술 이걸로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자금을 조달받고 어떻게 VC로부터 투자를 받는지 그 VC의 구조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엑시트하는지까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좀 그런 창업가들에게 고민을 제공해주는 저는 그런 지침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 너무 좋고 그러는 특히 우리 한국 경제가 당면한 이 저성장 고착화라는 과제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정말 우리 창업가들이 잘 좀 보셨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관점에서 우리 창업가 분들께 좀 지침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스타트업이 창업가 여러분들이 VC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 포인트를 좀 이 책을 안 보더라도 알 수 있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예. 일단은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창업가 분들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에 근무하시는 이제 실무자분들도 이 VC의 생태계와 메커니즘을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벤처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작년 기준으로 한 80만 명 정도 지금 종사하시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게 국내 4대 그룹의 그 종사자 수를 이미 뛰어넘은 수준이거든요. 그 말인즉 상당히 이미 큰 그런 시장을 이미 국내에서도 형성을 하고 있다. 그 말인즉 굉장히 많은 실무자분들이 이 생태계에 있으신 건데 이 생태계에 가장 뭔가 영향을 크게 주는 그 요소가 뭔지 생각을 해보면 실은 저는 자신있게 VC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빠르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다른 거는 결국에는 얼마나 그 폭발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는 자본이 필요한 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VC랑 항상 좀 가까이 있으면서 그들과 뭔가 긴밀하게 좀 소통하고 뭔가 라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회사의 전략이나 방향성이나 이런 것도 VC의 그런 생각과 내지는 그 VC의 의사결정과도 어느 정도는 이제 온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보면은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이런 고민들을 이제 창업가 분들께서만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를 지금 실무자분들도 같은 호흡으로 같은 그런 방향성을 가지면서 실은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셔야지 그 회사가 잘 될 확률이 더 커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일단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교수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은 그럼 이제 그 VC는 그럼 이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좀 스타트업을 보는가 이게 또 그 실무자분들이나 창업가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인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시장, 두 번째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 모델 정도로 저는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 이제 VC라는 거는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를 하는 그런 모험 자본인 거고 결국에는 이제 투자를 할 때 그래도 조금이나마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집행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투자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실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스타트업이 속해 있는 시장의 파이가 크면은 아무래도 그 성공의 확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뭐 저희가 10조짜리 시장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10%를 먹으면은 1조짜리 회사가 되는 거고 근데 100억짜리 시장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100%를 다 먹어도 결국은 10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 이 스타팅 포인트가 달라지면은 그 회사가 클 수 있는 업사이드 또한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빠른 성장,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장의 규모도 좀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사람 너무 중요하죠. 이어서 사람 너무 중요하고 왜냐하면 이제 스타트업은 이제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 소수의 인력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인 건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내가 누구랑 같이 일하고 있고 각자의 장점이 뭐가 있고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줘야 되는 밸류가 그 대기업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크기 때문에 이제 인력에 대한 거를 또 많이 고민하고 좋은 팀 세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게 바탕이 됐을 때, 그러니까 내가 풀고 싶은 문제가 명확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우리 팀과 함께 풀고 싶다라는 그런 문제 의식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을 명확하고 깔끔한 그 사업 모델로 트랜스퍼 했을 때, 이식을 했을 때 아무래도 조금 그 성공의 확률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진다라고 해도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근데 하지만 굳이 이런 성공의 방정식 내지는 공식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깊이 있게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창업가 분들께서 이 세 가지 포인트 꼭 기억하시면서 좀 성공적인 창업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쨌든 이 쓰신 책에 독자가 부류가 이제 하나의 창업가, 혹은 창업을 한 그 스타트업이나 그 기업의 실무자도 포함이 되겠지만 네. 어쨌든 창업가 사이드가 꼭 이 책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VC를 보면 돈의 흐름을 알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투자자가 여러분 투자하시는 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나 ETF나 어떤 투자를 하시든 투자자 관점에서도 이 책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투자자 관점에서 주식 투자에 적용한다면 그러니까 이 VC 투자 기법을 주식 투자에 적용한다면 그럼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네. 팁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드린 답변과도 좀 유사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비슷하게 그러니까 시장, 사람, 사업 모델 이 세 가지가 결국에 주식을, 그러니까 상장사를 볼 때도 그러니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두 가지만 더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특히 사람을 좀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은 국내에서 저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은 실은 너무 이제 수준이 많이 올라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잘하시고, 그리고 사업 모델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가지 이제 간과를 하시는 게 그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많이 간과를 하시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줄 수 있는 그런 임팩트가 좀 제한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LG, 삼성 이런 대기업들 말고 저희 상장사 중에 실은 중소기업도 많고 이제 중견기업들도 많은데, 그 회사들을 실은 보시면은 그 오너 내지는 그 대표이사가 갖고 있는 그런 파워 내지는 의사결정의 권한이 굉장히 크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해석을 하면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잘 파악을 하시면은 그 투자의 확률이 훨씬 더, 그러니까 투자의 성공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좀 호흡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단타 매매를 하시고 좀 짧은 프레임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죠. 근데 어쨌건 뭐 VC 투자의 기법을 저희가 상장사에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VC는 기본적으로 긴 호흡으로 보는 투자이다. 그래서 뭐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을 놓고 보는 투자이기 때문에 뭐 주식도 이제 비슷한 관점으로 놓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렇다면 이제 긴 호흡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뭔가 짧은 플럭슈에이션에 동요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정말 본질적으로 좋은 회사인 건지, 그러니까 오래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지, 5년, 10년 후에도 충분히 밸류가 있는 회사인 건지와 같은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가치 투자의 영역과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긴 호흡의 관점에서 놓고 조금 주식을 VC처럼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또 다른 좀 앵글로서 그런 주식을, 상장사 주식을 좀 접근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주신 조언들 저도 정말 100% 공감하고요.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도 야, 이 사람은 그냥 무슨 일을 하든 예? 소위 뭐 시장에서 붕어빵을 팔든 아니면 가전 업체를 뭐 인수해서 뭐 사업을 하든 자동차 회사를 하든 이 사람이 하면 난 뭘 하든 투자하고 싶어 할 만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을 보지 않고 그냥 섹터만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반도체 섹터라고 해서 모든 기업이 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부분들을 마저 챙겨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면을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포인트를 미스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지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음. 말씀 중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채널을 만들었고 이 채널이 갖고 있는 지향점이 있어요. 네. 지향점은 건전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자. 근데 그 건전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때 일방향적으로 제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여러 전문가들과 토론하면서 그 다른 의견도 같이 갖게 됐을 때 건전한 정보를 풍성하게 가지실 수 있다. 네. 뷰포인트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제 채널의 미션이에요. 실제. 그리고 뭐 사람을 보셔라라는 건데 그거 뭐 제가 진행하는 채널이니까 저라는 사람을 보시고 뭐 구독을 누르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리고는 또 비즈니스 모델을 보셔라. 그러니까 제가 지향하는 이 비즈니스 모델, 이 제 채널이 지향하는 이 모델 그 자체가 바로 그거거든요. 객관적으로 정보를 명확히 분석하고 그 분석하는 것을 그냥 물고기를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뭐 가끔 어떤 분들은 요약해서 얘기해 주세요. 요약해서 얘기하는 건 다른 데 가서 보세요. 저는 요약해서 얘기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저는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다는 게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여러분이 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그런 것을 지향점으로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건전하세요. 정말 다른 어떤 채널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 건전한 댓글 문화가 정립이 되어 계세요.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네. 저도 구독자 중에 한 명입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 읽어주는 남자라는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VC가 그런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견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자, 이렇게 1시간여 동안 저랑 이 경제, VC, 스타트업, 그리고 여러 가지 팁까지 걸쳐서 이 벤처 캐피탈 스타트업이라는 책의 저자, 김기영 교수님과 대화를 이렇게 나눠봤는데 괜찮으시다면 우리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라는 이 시리즈에 출연하신 소감을 여쭙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일단 이런 좋은 채널에 또 교수님께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아무래도 제가 하는 업이 이제 뭐 VC랑 스타트업 쪽 일을 좀 더 하다 보니까 좀 매크로에 대한 고민은 아무래도 조금 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또 교수님이 이제 뵌다고 해서 그쪽에 대해서 저도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시장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여전히 불확실성도 많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VC 투자도 아무래도 좀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스타트업들도 좀 더 약간 움츠리시고 더 어려우신 그런 상황을 좀 마주하고 있는 그런 순간인 것 같은데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 VC랑 스타트업이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올 때, 그 새로운 페이스가 올 때 항상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그런 선구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사실은 그냥 과거 40년도 다르지 않았고 앞으로의 40년도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 채널에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뭐 이제 매크로 쪽이나 이제 상장 주식에 좀 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이겠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VC를 이해하시고 또 스타트업의 그런 흐름을 더 잘 파악을 하시면은 지금 관심 있으신 이런 시장에 대한 그런 큰 흐름, 그 메가 트렌드를 파악하시는데도 좀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항상 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때 VC가 있다. 그 표현이 매우 인상적이었고요.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